인수다 브레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돈해 보겠습니다. 내는 지금 바뀌고 있다. 인류는 점점 더 멍청해지고 있는가? 실리콘칩은 모든 것을 변해갈 것입니다. 버나드 레빈. 100년 전 인류는 우리보다도 멍청했을까? 지금까지 휴대전화가 기억이나 집중력 같은 정신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오래 가만히 앉아있거나 잠을 덜 자는 동안에 현대의 생활 방식도 휴대전화와 동일한 결과를 유발한다는 사실도 다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멍청해지고 있다는 뜻일까? 잠깐만, 우리가 더 똑똑해진 것은 아닌가? 맞는 말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서양에서 평균 IQ는 지난 100년 동안에 30점 상승했다. 첫 현대 IQ 테스트는 1900년대 초에 개발되었으며 당시 평균 IQ는 오늘과 같이 100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테스트 난이도는 높여야만 했다. 현재 IQ 테스트를 통해서 평균 100점을 맞으면 100년 전 기준으로 130점으로 가장 똑똑한 인구 3%에 들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1900년대 초에 100점을 받아서 평범한 능력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은 오늘날 테스트로는 발달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70점을 받았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100년 전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멍청했던 것은 아니다. 현대적인 삶에서 우리만큼 잘 대처했다. 우리와 IQ가 올라간 원인은 오늘날 지능검사에 측정하는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사고에 필요한 훈련을 훨씬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학교에 더 오래 다닌다. 오늘날 스웨덴인 절반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00년 전에는 대부분 7년제 초등학교에 다녔을 뿐이다. 또한 오늘날은 직업이 더욱 복잡하다. 내 직업을 예로 들면 100년 전에 의사는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의 종류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때는 항생제조차 발견되지 않았을 때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이 수천 개나 되며 의학 지식은 너무나 방대하여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사람도 없을 정도다. 낮아진 우리의 IQ. 우리는 점점 복잡한 직업과 더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초상적인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고 IQ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사고력을 연습하게 된다. 각 세대의 IQ가 올라가는 현상은 뉴질랜드의 제임스 풀린 교수의 이름을 따서 풀린 효과라고 부른다. 그러나 풀린 효과가 전적으로 디지털화 때문만은 아니다. IQ 상승은 1920년대 이후로 10년마다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TV도 인터넷도 없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제임스 풀린 교수는 걱정스러운 패턴을 발견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매년 IQ 상승폭이 좁아진 데다가 평균 IQ가 떨어진 것이다. 낙폭은 매년 0.2 정도로 그다지 급격하지는 않았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내 국가들의 평균 IQ는 6에서 7점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명백한 하락세다. 풀린 교수는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추측했다. 풀린 교수는 학교 수업이 예전과 달리 그렇게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고 20-3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문해력을 중시하지도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몸을 덜 움직이는 게 일부 영향을 미치거나 범람하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우리 뇌는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다. 런던에서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기사가 지도나 GPS 없이 길을 잘 찾는다는 사실이 항상 놀란다. 도로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식의 논리의 구조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운 좋게 특별히 경험한 풍부한 기사들을 만난 게 아니었다. 런던에서 택시기사가 되는 것은 2,000개 이상의 길거리와 5,000개 이상의 장소를 기억해야만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예비 택시기사가 갖춰야 하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기 때문에 택시면허 시스템의 시험의 이름도 무려 지식이라고 지었다. 많은 사람이 수년 동안 이 시험을 준비하지만 절반은 떨어진다. 학습 과정이 얼마나 포괄적인지 심지어 뇌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다. 지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택시 기사들과 일반인 동년배들을 비교해보니 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뇌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예비 택시 기사들은 뇌의 기억 장소인 해마가 성장했고 이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해마는 더 커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후위 해마라고 부르는 해마의 뒷부분이 성장했는데 이것은 공간 지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그 반면에 같은 또래의 일반인들은 해마 크기에 변화가 없었다. 학습을 통해서 해마가 성장하여서 물리적으로 커진다는 것은 뇌가 바뀔 수 있다는, 즉 가소성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예비 택시 기사들이 런던 길거리를 학습할 때 해마가 커지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GPS 없이 낯선 환경 속에서 운전할 때 해마와 전두엽이 모두 활성화된다. 해마는 기억과 공간 지각 능력에 중요하며 전두엽은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다. 이를테면 교차로에서 여러 선택지 앞에서 서게 되면 이 두 영역이 특히 활발하게 활성화된다. 그런데 GPS를 보면서 20m 앞으로 왼쪽으로 꺾으세요나 로터리에서 오른쪽으로 빠지세요와 같은 안내를 따를 때는 해마와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내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에 힘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 능력을 일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내 스스로 쓰거나 버리기를 선택하는 셈이다. 우리가 많은 일을 점점 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넘기다 보면 길찾기 외에도 다른 추상적인 사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대로 진취적인 또 다른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지능을 얻는 것은 아닐까? GPS가 길을 찾아주면 우리는 팟캐스트를 듣거나 직장에서 생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할 수는 없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특정한 지식이 필요하고 비판적인 질문도 던지면서 정보를 평가해야 한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시대인 만큼 이런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 전례 없이 복잡한 사회는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정신 능력 중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넘겨주어 더 멍청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관찰되는 IQ 하락세의 원인일 수도 있다. 많은 학자들이 자동화와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살아남는 직업은 아마도 집중력이 필요한 일일 것이다. 야구께도 디지털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자 약화되고 있는 능력이 바로 집중력이다. 기술을 어쩐가 심리장애. 현대의 기술은 생각을 어렵게 만드는 정보의 홍수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을 겁니다. 스위스 출신 연구자인 콘라트 게스너는 일찍이 현대 기술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고했다. 한참 앞서서 말이다. 당시에는 휴대전화나 인터넷도 없었고 활판 인쇄소의 시대였던 1500년대 중반에 이러한 경고를 한 것이다. 1800년대에는 철도 보급과 더불어서 멀미를 경고하는 예언가들이 등장했다. 시속 30km를 웃도는 속도로 이동하는 것은 무척이나 부연스러운 행동이었고 그 결과 기분이 나빠지고 토할 수도 있으며 자칫하면 생명이 위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년, 30년 후에 전화기는 악마의 발명품으로 벼락을 맞아서 악령에게 끌고 갈 것이라고 여겨졌다. 불안감이 너무 컸던 탓에 교환국에서는 교환원으로 일할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1950년에는 TV가 체면 효과가 있다면 공공연하게 TV를 두려워했다. 오늘날 뇌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면서 디지털 생활 방식을 불안해하는 것은 전화기에 악령이 들었다거나 TV가 체면을 건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예언가들이 본능적으로 외치는 말들과 똑같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를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다. 새로운 기술은 곳곳에 있으며 우리는 24시간 내내 이 기술들과 하나가 되어 생활한다. 하루에 6, 7시간씩 기차에 앉아있던 사람은 없었다. 하루에 6시간씩 통화하던 사람도 주머니에 TV를 넣고 다니던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그야말로 24시간 내내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앞서 이루어진 기술혁명과는 사뭇 다르다. 내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에 적응하는 능력이 놀라울 정도다. 그러니 이러한 실용성과 가소성을 생각하면 하루 24시간 내내 디지털에 둘러싸인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연구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 연구하고
매일같이 디지털 생활 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 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다. 새로 발견되는 사실들을 읽다 보면 어지러울 지경이다. 그러나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연구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연구자가 연구를 계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구를 수행한 뒤에 결과를 분석해서 학술 저널에 이 내용을 싣는 데까지는 통상 4 내지 5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되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이미 2013년에서 14년에 계획이 수립된 셈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이 하는 시간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디지털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속도보다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 오늘날 디지털 생활 방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 싶다면 2023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당연히 기술을 더욱 발전했을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의 흐름이 반전되지 않은 이상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2023년 디지털 생활 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면 27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5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이죠. 4년? 그러니까 내 말은 주의를 기울이자는 것이다. 아이의 손에서 혹은 우리의 손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떼어나 보면 휴대전화와 태블릿의 중독성이 있다고 의심하게 될 것이다. 잠을 점점 더 못 자고 더욱 불안해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려는 동시에 하루에 3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가 어떻든 일단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휴대전화.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이 사자가 아니라 페이스북 때문이라고 해도 결국 원리의 산만한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요? 내어 발달 목적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날 새로운 디지털 세계가 우리를 점점 더 주의 산만하게 만드는 내용의 강의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아주 멋진 질문이다. 정확히 질문자의 말대로 그럴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무언가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대규모 문화적인 기술적인 학술적인 진보는 대부분 고도의 집중을 가진 사람들 덕분에 이루어져 왔다. 상대성 이론이나 DNA 분자 발견 후에 열국계도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최적의 도구인 아이폰 개발 모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설 필요는 없다. 만약 당신의 스포츠, 악기 다루기, 프로그래밍, 기사 작성 혹은 요리를 특출나게 잘한다면 아마도 그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집중했을 것이다. 어쨌든 결국에는 새로운 디지털 삶에 적응하지 않을까요? 라고 내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질문자가 다시 물었다. 필기술, 활판, 인쇄술, 시계와 같은 여러 다양한 기술적인 장치는 작업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도 바꾸었다. 우리의 디지털 생활 방식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저술가인 니콜러스 칸은 활판 인쇄술에 어떻게 여러 층위의 고도의 집중력을 보급했는지 설명한 바가 있다. 책을 펼친 사람은 누구든지 순식간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저자가 쓴 내용에 집중할 수가 있지만은 웬델은 책과 정반대라고 봤다. 웬델은 깊은 생각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과 더 빠른 도파민 주사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겉만 훑고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기억을 만들지 않고 겉만 훑고 쭉 나가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가? 그렇다. 우리는 진화하고 있다. 지금이 진화의 정점은 아니다. 말하자면 진화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진화의 속도는 더뎌졌을 수 있다. 이 조직이 슬프지만 사실은 이유는 진화가 특정 환경에서의 이득을 안겨주지 않는 특질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생존하지 못하면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지도 못한다. 북극 곰이 차츰 흰털을 갖게 된 것은 흰털이 없는 개체가 죽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책의 초반에서 소개했던 칼로리에 대한 덕후가 강했던 마리아가 후대 유전자를 물려줄 확률이 더 높았던 것은 그 시대는 굶어 죽는 것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충분히 먹지 않은 사람은 생존하지 못했다. 칼로리 섭취 충동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이다. 이 충동은 수천 년에 걸쳐서 차츰 보편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는 문자 보내는 데 최적화된 음지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의 발달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게 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화는 생존이나 번식에 도움이 되는 득질을 보편화시키고 이러한 득질이 없는 사람들은 생존도 번식도 하지를 못하게 흘러간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경이로울 정도로 서로의 생존을 돕고 있다.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은 고작 200년 사이에 30세에서 대략 70세로 올라갔다. 시험관 수정 덕분에 아이를 갖지 못했을 많은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환상적이지만 엄밀하게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진화가 해방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능력이 없이 태어나지 또 죽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천만다행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인류가 이제 발달하지 않을 거라는 말인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유전공학은 전례 없는 발전을 일궈냈다. 우리는 질병이 걸릴 확률에 유전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특질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신장과 머리카락의 새부터 진행까지 외향성 정도나 신경 증적 특질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떤 유전자가 기여하는지도 알고 있다. 이런 지식이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서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었다. 이 기술을 사용해서 유전 물질을 자르거나 붙이는 게 가능해졌다. 마치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자를 이동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질병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될 절망이다. 이는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활용한 예이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과 특질의 구분이 언제나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능은 대부분 유전자에 좌우된다. 그러나 IQ 유전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수백 개의 유전자가 IQ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유전자 중에서 일부를 바꿔서 아이의 IQ를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예비 부모에게는 무척이나 매력적일 것이다. 오늘날 이런 시술은 허가되지도 가능하지도 않지만 수년 안에 순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해질 것이다. 어쩌면 미래의 유전공학은 인류의 특질을 바꾸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키와 성격부터 운동신경과 지능까지 모두 말이다. 진화적인 발달을 통제하고 차츰 다른 뭔가가 되어가는 전개, 즉 신인류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수천 년 후로 여행을 갈 수가 있다면 누구를 만나겠는가? 나는 당신이나 나처럼 생기고 행동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정말로 우리는 더 우울해진 걸까? 앞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디지털 생활 방식을 따르고 그와 더불어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2030년에는 16조 달러를 여기에 써야 할 거라고 경고했다. 자금을 들이면 135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지만 아직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다. 하버드 대학교의 비크람 파텔 교수는 마음의 병만큼 무시당한 질병도 없다고 했다. 스웨덴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오늘날 스웨덴인의 성민 100만여 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1990년대와 비교하면 500에서 1000% 증가한 셈이다. 심리학적 진단을 받거나 항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10년 동안에 2배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무척 암울해서 우울해지기까지 한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기분이 더 우울해졌을까? 이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다. WHO에 따르면 스웨덴은 2016년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1990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기분이 전부 다 우울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사소한 일에도 도움을 청하는 데다가 보건소에서 평범하게 그지없는 감정들까지 치료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나는 증가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살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보편적인 정서 장애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녔던 1990년대에는 정신건강 전문의를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제수복을 입고 쿠션을 덧댄 방에 갇힐 거라 생각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음에 문제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일례로 그 덕분에 1990년대 이후에 자살률이 30% 감소했다. 행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드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형성한 세계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채 10세도 못 채우고 죽었으며 평균 기대 수명은 30세였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아니라 감염, 기아, 살인, 사고, 야생동물 때문에 사망했다. 그 세계에서는 불안을 느끼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선조는 한 걸음 걸으면서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하고 뱀이며 사자 혹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웃을 못 볼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사방팔방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에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정을 불안이라고 부른다. 즉 우리의 선조는 평온했다기보다는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화재, 경보, 원칙과 감정이 우리의 다양한 행동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생각해 보자. 보통 동물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자 환경에 맞는 특질을 만들어가는데 이를 도태 압력이 작용한다고 말한다. 눈이 쌓인 주변 환경 속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흰 북극곰이 태어나기까지 알프스의 가파른 절벽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돌을 단단히 디딜 수 있게 염소의 발급이 발달하기까지 압력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행복한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나기까지는 도태 압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 행복한 호모사피엔스의 생존 확률이 딱히 높지 않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말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생존에는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원칙에 앞장서고 다툼을 피하는 행동이 더 중요했다. 그러니 불안과 우울감은 기쁨이나 평온한 감정보다도 우리의 생존에 더 중요한 감정이다. 모든 게 다 좋은데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질문에 대답하자면 자연은 인간에게 오래 유지하는 행복 감정을 심어주는 데 큰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 섹스를 할 때 혹은 직장에서 승진할 때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은 더 많은 음식 또 이런 직장에서 더 높은 처리를 원하는 감정으로 빠르게 대체된다. 여기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계속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리 선조들은 어제 끝내주는 식사를 했는데 오늘 음식이 좀 부실한 것은 뭐야? 어때? 지난해 겨울에 사는 것은 안락했고 따뜻했으니 겨울이 곧 온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라고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선조들의 99.9%는 음식이 충분하고 밝은 미래가 있다는 확신과 보장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확률이 극도로 희박했기 때문이다. 자기는 현재 넘쳐나는 정보의 세계에서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위협은 없는지 살핀다. 더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소정을 잃고 침울해졌는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책을 내던지기 전에 사실 우리가 천성적으로 불행해질 운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잠을 자고 신체 활동을 하며 사회 관계를 가꾸고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고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제한하는 것 등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다. 해답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에 있지 약통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안과 우울감 이런 것이 인터넷이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자,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습관신문에 인터넷이 우리를 멍청하게 만든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다시 300년 이후로 시점으로 이동하면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기아가 사라졌다. 덕분에 수백만 명의 목숨도 살려내었다. 그러나 자기 비판을 하자면 넘쳐나는 칼로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과체중 비만의 결과는 예방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여 사망 원인중에서 상위에 자리 잡았고 이제는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보다도 더 많다. 칼로리 공급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이점과 문제점이 있듯이 디지털화도 우리 뇌의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디지털 기기를 현명하게 사용해야만 하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저지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매정말로 우리는 진화의 방향과는 상당히 다른 낯선 세계에 있다.
내가 책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는 여전히 사방 곳곳에서의 위험을 살피던 수렵체질인 시절에 머물러 있다.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주의가 산만해지며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지금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기운도 기능도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당하게 과유불급하지 않고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내성을 키우며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안다. 이미 알아차렸지만 이 책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찾아서 교양서적은 정정관찰의 내용을 담기도 하는데 이 책도 예외가 아니다. 더 자세히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연구를 해보자. 부록으로 디지털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수칙.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체크해보자. 자명종 시간, 하루에 휴대전화를 만나는 시간, 직장에서 사람과 어울릴 때 아이들을 위한 조언으로 자야 할 때 스트레스 관리는 신체에 이렇게 해서 감사의 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책을 정리하게 되어졌고 이렇게 김아영이 하면서 김아영은 번역가로서 좋은 책을 옮겨내는 디지털은 우리의 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지금도 휴대전화로 만지고 있나요? 했네요.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계를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도 있는가 하면은 파괴할 수도 있다. 우리 몸의 일부나 다름없어진 휴대전화라는 도구에 중독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주도권을 쥐고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는 독자의 몫이다. 2020년 3월 김아영 이렇게 해서 책이 끝났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하루 평균 이렇게 많이 만지는 것을